전복 어는 방송 행복한 응접실 김사은입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조미애 시인과 함께하는 금요일엔 책이 좋아 지역작가 신간을 소개하는 시간이지요. 오늘도 표현문학회 회장 조미애 시인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또 한 주가 이렇게 지났어요. 그러게요. 그래도 금요일은 참 기다려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기다리고 있어요.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벌써 네. 조미애 시인 팬도 많으시고요. 또 저희가 이 금요일엔 책이 좋아 지역작가 신간을 유튜브로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굉장히 좋아해 주셔서 좀 보람이 있습니다. 네, 저도 연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댓글도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네. 특히 조미애 시인님께서 너무 친절하게 해설과 설명을 잘해 주신다고 다들 또 그런 일색이어서 모두 원음 방송 덕분입니다. 네. 어쨌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 작가들을 다시 한번 작품 세계도 들여다보고 또 작가의 일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보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뿌듯해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신간이 나와도 한번 신문지상에 가볍게 소개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이 작가의 세계도 좀 보고 작품도 한두 편 보고 그렇죠. 이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 좋은 시간을 더 좀 소중하게 갖고 갔으면 하는 네, 함께하게 돼서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또 이제 또 새로운 책 또 속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작가님의 책을 소개해 주실까요? 오늘은 김형중 선생님의 에세이인데요. 내 삶은 어떤 색깔이었을까? 네. 이렇게 내 삶은 어떤 색깔이었을까? 이런 책이에요. 제목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더군다나 여기 칼라로 삶과 색깔에 파랑색을 딱 찍었는데 눈에 아주 잘 띄고 아래 보니까 글쎄요. 작가의 의도였을까 무지개가 그려져 있네요. 네. 그런 무지개 색을 다 표현하고 싶으신 건지 한번 작가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김형중 수필가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시죠. 네. 김형중 수필가는 시도 쓰는 시인이고요. 시집도 많이 내셨어요. 네, 허수아비들의 노래, 어머니의 지게, 길, 향긋한 사람 냄새가 그립다. 이런 시집도 냈고요. 그리고 에세이집도 많이 냈습니다. 도전하는 사람이 아름답다. 당신도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하얀 흔적들, 그리고 이번에 내 삶은 어떤 색깔이었을까라는 이번 이 에세이집을 냈어요. 교육 경력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가로도 맞아요. 많이 네. 활동하셨죠? 우리 가까운 이일여고에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원광대학교 사범대학에서 강의를 했고요. 벽성대학교에서도 강의를 했고 진북여고 교장도 지냈고 그리고 원광보건대학 다문화복지과에서 강의를 또 했었고요. 군산대학 산학협력단 자문 교수로도 있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이 평생을 교육계에서 헌신해 오셨다고 그렇게 맞아요.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책에도 보면 그런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뭔가 교육적으로 좀 나의 의견을 강하게 어필하는 그러한 에세이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제일 궁금한 점이 작가의 일성. 어떤 마음으로 책을 내셨는지 그 부분을 소개해 주시죠. 네네. 앞에 서문을 보면 서문은 추억을 그려내면서라고 제목을 달았어요. 그러면서 이 서문의 글 중에 인생의 과정은 한편의 드라마라고들 한다. 살다 보니 여러 사연들이 모여 경험이라는 자산이 되었다. 때로는 시로 때로는 수필로 40여 년 동안 글을 써왔다 하면서 이 책은
이번 작품집 내 삶은 어떤 색깔이었을까라는 이 책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쓴 70여 편의 글을 모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열고 어떤 부끄러운 일도 스스럼 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오래된 벗을 찾아 길을 나서련다. 이러한 작가의 이제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떤 부끄러운 일도 스스럼 없이 털어놓을 수 있을 마음이야말로 가장 자신감 있을 때 그렇게 나올 수 있는 표현 같기도 해요.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 어려운 일, 무엇인가 이렇게 일이 발생했을 때 맨 처음에 생각나는 사람, 힘들 때 또는 뭔가를 얘기하고 싶을 때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는 건 참 다행이고 행복한 일이죠. 글 쓰는 사람들은 글을 씀으로써 그런 걸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같아요. 맞아요. 그 갑자기 이 순간 감사한 마음이 제 주변에 계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다시 작가님 얘기를 좀 해보는데요.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걸어온 길을 반추한다는 그 작가의 글 정말 궁금해요. 어떤 작품부터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이 작품 중에 귀소 본능이라는 글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네,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귀소 본능. 둥근 달을 바라보는 노년의 눈가에 이슬이 맺혀가는 것은 어릴 적 꿈을 그리면서 성장하던 고향의 옛집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그리움 때문이다. 치열하게 살아왔던 타향살이에서 이제는 가슴에 그렸던 꿈이 끝나갈 때쯤이 되었기에 하늘만 바라보면서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고향집이 반드시 특정한 지리적 장소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급격한 도시화를 겪고 사는 우리 사회에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불러올 동굴 앞 정자나무가 서 있는 좁다란 마을 골목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좋아할 현실이다. 사람들의 일상은 희노애락 엇갈림으로 이어간다. 살다가 웃을 수 있는 시간들은 얼마나 있었을까? 아마도 웃고 살았던 날들보다는 눈물을 흘리며 고난을 이겨내야 했던 상황이 더 많지 않았을까 한다. 기뻐서 흘리는 눈물, 감동해서 흘리는 눈물, 고마워서 흘리는 눈물, 때로는 슬프거나 또는 분하고 억울해서 울어야 하는 사연과 이유와 동기도 매우 다양했을 것이다. 눈물은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시켜준다고 한다. 카타르시스 작용을 한다는 얘기다. 흘러내리는 눈물과 함께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움이 한결 가벼워지고 마음 졸였던 암울한 것들을 풀어주는 눈물은 인간의 영혼을 맑게 해준다고 한다. 인간의 본능, 포근한 고향을 찾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 곧 귀소 본능이리라. 네, 이런 글이에요. 일부 중간 몇 단락을 좀 넘겨가면서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도 뭐 이해하는데 하나도 걸림이 없는 것 같고요. 네. 그 눈물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새로웠어요. 그래서 좀 심취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땅의 많은 작가들이 이처럼 한 편의 글을 통해 한 줄의 문장에 감동해서 눈물을 쏟는 그런 독자와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제 소망입니다. 저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네. 참 좋은 글 감상했습니다.
우리 김형중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교육계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네네. 교육과 관련된 그런 에세이나 칼럼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꼴찌드르 반란이라는 네, 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그럴까요? 그러면은 네. 같이 감상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자식 사랑은 치열한 생존 경쟁의 총성 없는 전쟁터로 출전시키기 위해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는 모정에서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극성 부모들에게 헬리콥터 부모 또는 드론 부모라는 별명까지 붙여진 것이리라. 시도 때도 없는 사랑을 표출해내는 감시와 간섭은 자녀의 자립 성장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 이와 대비되는 유형이 등대 부모다. 미국의 소아과 의사가 만든 이 용어는 자녀들이 세상을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방책을 가르쳐주는 슬기로운 부모상이다. 자녀들에게 긍정적 꿈을 심어주자.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하고 최선을 다하게 하며 늘 도전하는 정신을 일깨워 줄 것이다. 세계에서 교육열이 가장 높다는 우리나라 엄마들의 에피소드로 우유 이야기를 해보자. 다른 애들과 다르게 키워보려고 처음 먹이는 아인슈타인 우유. 천재가 아닌 수제급 정도로 깨달은 후에는 파스텔 우유로 얼마쯤 시간이 지난 뒤에는 과육이었음을 알고는 서울 우유로,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연세 우유를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는 저지방 우유로 수능 성적이 나온 뒤에는 지방이 가장 낮은 우유를 마시게 한다고 한다. 부모의 과잉 기대와 대학 서열화가 낳은 현실을 풍자한 씁쓸한 유머다. 앞부분입니다. 역시 이제 교육계에 오래 헌신해 오셔서 또 교육 전문가로서의 여러 가지 교육적인 의견도 상당히 좀 부모로서 네.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고요. 뭐 드론 부모까지는 이제 이해가 갔는데 그 등대 부모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이게 필요하겠구나 그런 또 교훈도 얻게 됩니다. 네. 한때 그 이제 헬리콥터 부모하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호랑이 부모. 네, 호랑이 부모. 호랑이 부모라고 하면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굉장히 엄격해가지고 자녀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모든 것을 간섭하고 훈육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최근에 이게 특정 나라 이야기가 있는데 어찌됐든 현실이 중국이 굉장히 중국의 부모들이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네. 한국의 부모님들의 교육열은 뭐 세계적인 수준이죠. 이미. 그런데 최근에 중국의 교육이 굉장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원인이 호랑이 부모다. 이런 이제 발표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과연 호랑이 부모 아니면 헬리콥터 부모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러한 그 논의들이 자주 이렇게 자리에 앉으면 교육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헬리콥터 부모는 그런데 이게 헬리콥터가 자녀만을 이렇게 맴돌고 있으면 좋은데 사사건건 학교에 간섭을 하는 거죠. 우리 아이가 왜 그러냐 뭐 이러고 심지어는 이제 어디 회사나 이런 데도 부모가 같이 면접을 간다거나 뭐 이렇게까지 헬리콥터 부모가 이제 변화된다고 할까 변질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드론 부모라고 하는 것은 2015년에 이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미국 테네시주의 녹스빌에서 크리스 얼리가
이 8살 딴 KT, 8살이에요. 딸이 KT인데 그 등하굣길 제대로 가는가 안전한가 이걸 보기 위해서 드론을 띄우고 있다고 하면서 네. 드론 부모라는 말이 나온 거죠. 그 정도군요. 네, 그러니까 어떤 자녀 교육에 대한 열이 이러한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상당히 네. 그 좀 험악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부모의 이 근심, 네. 책임감 이런 것들이 또 작용했다고도 해요. 네, 어찌됐든 헬리콥터 부모라든가, 네. 네, 이게 이제 부정적인 면에서 그 폐해랄까요? 그렇죠. 그 점은 또 이미 많이 논의가 되었고,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시점에는 모르지만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꼭 좋은 어떤 환경 속에서 자랐다고 할 수 없다라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그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부모가 너무 늘 보고 감시하고 네. 이렇게 제어하고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결정 장애를 많이 겪는다고 해요. 네. 그래서 상당히 그 어려운 순간 뭐라 그럴까 부모가 항상 옆에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모든 일을 할 때에도 그렇고 그럴 때 정말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 장애 전화해서 엄마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또 농담들도 많이 나오곤 했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김형중 작가님의 이 글 한 편에서도 사회 현상을 보고 또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네, 등대 부모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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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지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글 중에 여러 가지 우유가 나왔는데 이거는 풍자적인 내용이라는 점도 아마 독자들이 다 이미 이해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또 이런 부모의 유형을 많이 얘기하면서 잔디깎기 부모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이게 뭐냐면 자녀가 앞에 네. 어떤 미래에 닥칠 그런 좀 불편한 상황 이걸 부모가 앞서가서 미리 다 정리를 해준다 이런 거죠. 네. 네, 그런 부모의 역할이 꼭 좋지만은 않다는 거를 네. 또 많은 독자들이 네.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까? 네. 또 요즘은 자녀에 대해서 굉장히 자녀 교육에 우리 젊은 부모님들이 또 신경 많이 쓰고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내가 모든 것을 자녀에게 올인하는 예전과는 달리 그런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과연 나는 어떤 부모가 되고 그것이 내 아이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고 바른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형중 에세이 내 삶은 어떤 색깔이었을까? 이 책 속에 정말 많은 성찰과 또 현실 또 풍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실 이 꼴찌들의 반란이라고 하는 이 글은 이제 우리나라 교육과 외국의 교육의 약간의 그런 차이점의 비판적인 그런 글이에요. 이제 학교에서 물리학과에서 꼴찌로 졸업한 영국의 캠브리지대 존 거던 교수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는 학부에서는 꼴찌로 졸업을 했다. 근데 결국 노벨상을 받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본인이 졸업식에서 자신의 성적표를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 성적표를 보니까 16개 과목 중에서 우가 2개, 네. 양이 10개, 가가 4개. 정말 우리나라에서 만일에 그러한 성적표를 받았다고 했을 때 어떨까 싶은데 네. 이 교수가 나중에 노벨상을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본인의 축사를 하면서 네. 본인이 2002년에 축사를 하면서 본인의 이야기와 함께 박사학위 취득까지 과정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네. 지금 담고
예, 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반란 한 편만 가지고도 뭐 엄청나게 많은 얘기와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회가 되시면 꼭 필독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벌써 많이들 흘렀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주 유쾌하고 또 의미 있는 그런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미애 시인과 함께하는 금요일엔 책이 좋아 지역작가 신간을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김영중 에세이 내 삶은 어떤 색깔이었을까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표현문학회 조미애 시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